그러니까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사회가 그런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나 재능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니까 문제가 너무 답답해집니다. 아니,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누구나 재능은 있대. 그럼 내가 문제야? 저는 재능이라는 건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잘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 조금 더 나은 것, 이게 저는 재능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남들보다 잘하는 것, 이걸 찾다 보니까 저는 재능을 못 찾거나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일 대표적인 이유죠. 왜냐면 비교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슨 기준이야? 옆 사람 기준? 아니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아니면 뭐 동네에서? 노래로 예를 들면 그러면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애는 뭐 재능이 있는 건가요? 반에서 제일 잘하는 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능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남을 기준으로 계속 하면. 뭐 누구나한테나 먹히는 막 1000명 중에 막 군계일학 막 누구나 들어도 짱이다. 누가 봐도 짱이다. 이런 거는 천재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고 누구나 와, 쟤 잘한다라고 느끼는 거는. 근데 그런 천재적인 면모는 없는 사람이 저는 99%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재능, 이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그 재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그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나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인 수치, 남들과 비교해서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능력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전 사람은 능력치가 0인 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고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운동신경이 낮은 거지. 그걸 그냥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뇌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덜 좋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치로 좀 얘기를 하면 남들은 이 능력이 50일 때 난 이걸 70을 갖고 있어. 이걸 재능이라고 굳이 꼽을 게 아니라 내 능력 중에 다른 건 막 10, 15, 20 이런 거야. 근데 이 능력은 40이네, 30이네. 이것도 재능이 될 확률이 재능이 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요. 이 경험에 대해서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현실에서 이 재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 있잖아요. 뭐 노래를 잘하면 뭐 예대가 될 것이고 축구를 잘하면 이렇게 축구부 아니면은 뭐 축구 활동을 하는 뭐 학교 이런 데가 될 것이고 뭐 공부를 잘하면 뭐 좋은 대학이 될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안에 모으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진짜 천재, 군계일학 빼고는 사실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그 재능들이 막 누구 하나 특출나게 딱 뛰어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찾으면 어떤 분야든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절대 막 남들보다 뛰어나고 거창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 경우를 하나 꼽자면, 저는 제가 느끼는 재능 중에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가 좀 좋다, 뭐 전달력이 좀 있다, 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제 재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어딜 가든 두각을 나타내고 특출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도 뭐 성시경, 김동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뭐 김나박이 뭐 이런 수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죠.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제일 나은 것들이에요. 제가 가진 능력 중에. 그냥 딴 거는 20인데 이거는 한 50, 55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김동률, 성시경, 박효신, 김나박이 이런 분들은 그냥 월등히 천재인 거고 월등한 재능을 가진 거고 그런 분들은 좀 직업이나 진로
뭐 취미에서 조금 더 강한 신호를 받고 좀 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분들인 거죠. 재능이라는 게 여기서 저는 재능 만능주의 이런 거에 조금 경계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재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무조건의 가능성, 직업으로 삼아도 된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인 거니까, 천재적인 기질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나은 것을 재능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는 한번 직업으로 삼아볼까? 아니야, 취미로 삼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요 정도의 시그널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걸 종합하면 그냥 재능을 너무 남들보다 뛰어난 거, 거창한 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력이라는 게 있을 때 재능이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시간이랑 운으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결국 시간도 들여서 연습이나 수련 아니면 그 일정 분야의 형식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려면 사실 운이거든요. 실력이 진짜 뛰어나고 재능이 엄청 뛰어나도 꽃을 피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확증 편향, 그냥 살아남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성공 사례만 보이기 때문에 마치 재능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재능이 있어도 성공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재능이 없어도 성공하는 분들도 사실 그 분야에서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에 배우할 때 거기서 이제 작품으로 아마 2, 30년 된 선배들을 좀 뵀거든요. 처음 볼 때는 연기를 진짜, 노래를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하고 느낌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와, 나는 어떻게 저런 영역에 도달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한 2, 3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뭘 느끼냐면 디테일 차이예요. 디테일 차이. 그러니까 점점점 그 굵직굵직한 형식들은 시간만 보내면, 제가 이 무대라는 데가 편해지고, 뭐 뮤지컬 연기가 있으면 그 뮤지컬 연기를 눈으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그 회사에 형식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신입 때는 업무 전화 받으면 뭔 소린지 아무것도 몰라. 막 그래가지고 이걸 뭐 대응을 할 수가 없어. 막 들어도 메모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전화로 막 이거 김 부장님한테 뭐 석세션 뭐 석세스 해가지고 뭐 페일 해가지고 뭐 메일링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굳이 공부를 안 해도 한 몇 달만 지나면 형식이 익혀져요. 근데 어떤 분야든 실력 있는 사람들 보면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사실 그 형식이 입혀지면 다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결국엔 그 외에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들이고 결국엔 디테일 차이예요. 제가 봤던 그 10년, 20년 된 선배들도 뭐 눈이 3개고 입이 5개고 팔이 10개가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은 눈, 코, 입 이런 데서 그냥 연기가 나가는 건데 특출나게 막 무슨 압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형식이 좀 더 익숙해진 거일 뿐이죠. 그냥 그분들도 이 시간과 수련을 통해서 그냥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는 거고, 그게 무대에서 그냥 큰 차이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더 웃긴 게 뭐냐면 신입들보다 노래, 연기 이런 거 못하는 선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 그분들은 재능이 없다, 왜냐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재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게, 아니 업계에서 작품도 끊임없이 하고 돈도 잘 버세요. 뭐 그런 분들 보러 야 너는 실력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이 일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능이 가끔은 말장난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냥 있든 없든 그 분야에서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뭐 취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있고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가. 그냥 재능은 하나의 가속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일을 해볼까 하는 그냥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 그냥 버티면 일정 실력이나 인프라 그리고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쌓이기 때문에 재능을 너무 믿고 재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다. 저는 그 배우 생활하면서 그걸 느꼈고 지금도 살면서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곳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능은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상대적으로 나은 거. 그냥 요 정도의 증거만 가져도 충분히 이걸 재능이라고 말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를 남들보다 잘해도 무조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 그 무슨 우리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 뭐 운동 선수들 봐도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뭐 거기 가서 왕따 당해가지고 그 빛을 못 보거나 아니면 뭐 감독 코치 잘못만 해서 무리해가지고 막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운, 심리적인 거, 형식도 익혀야 되고 버티기도 해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거가 너무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재능이 있어도 그 업계나 취미 들어가서 또 쌓아야 될 게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두각이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이 재능과 관련된 제 생각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럼 재능은 이 재능을 통해서 직업을 어떻게 가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그냥 이제 재능을 찾잖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재능을 찾으면 그 재능과 관련된 분야들이 생기거든요. 거기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하는 거 해야 된다,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긴 한데, 잘하면서도 좋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를 해야 관심도 생기고 생산성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관심이 있고 내가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고 싶어 하고 계속 해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특히 회사원분들 엑셀 잘 하시잖아요. 보고서 잘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만들고 싶나요? 막 회사 가면 나는 엑셀 너무 좋아, 수식을 한 100개 정도 경우의 수를 개발해보자, 막 시트를 막 한 200개 만들면 막 너무 환희가 올라와, 막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못해도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을 찾았다면 그 중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거를 찾으면 그거가 그냥 직업으로 가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공이 보장된 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아니지만요. 제 경우는 어떻게 직업을 뮤지컬 배우를 하나 찾았냐면, 지금은 이제 회사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때려친 거죠. 저도 재능 따라서 갔다가 이제 남들 앞에서 저는 긴장을 잘 안 해요. 이런 거를 재능을 하나 찾은 거죠.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것 같고 목소리도 좋은 것 같다. 이 자뻑으로 난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게 뛰어나라고 치면 어떤 직업들을 할 수 있냐 하면 막 떠오르잖아요. 뭐 강사, 쇼호스트, 배우, 가수, 뭐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긴장 안 하고 목소리도 좋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는 그냥 난 연기도 잘하고 무대에도 서고 싶고 노래도 좋아해, 그래서 뮤지컬 배우를 택한 거예요. 뮤지컬 배우를 취미로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직장인 뮤지컬을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택한 거일 뿐이에요. 심지어 근데 더 웃긴 건 이 한 직업에서도 먹히는 재능이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배우는 노래, 연기,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춤 잘 추고 이것만 있으면 뮤지컬 배우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뮤지컬 배우로 성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되게 뛰어난 주연을 맡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뭐 노래, 연기 이런 것도 잘하지만 제가 봤던 그 형의 천부적인 재능은 남들 관심 끄는 거에, 그 어그로 끈다 그러죠. 그거를 되게 잘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뻔뻔해요. 뻔뻔함에 아주 그냥 극치를 달립니다. 이게 물론 양날의 검이긴 해요. 왜냐면 그 형이 이 남들 관심 어그로를 어떻게 끄냐면 남들 신경 쓰이는 짓을 좀 잘해요. 진상짓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안 일어나. 형 왜 안 가요? 안 먹어. 아 몰라 안 먹어.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왜 아픈가? 형 왜 그래요? 괜찮아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막 그냥 계속 짜증나. 아니면은 막 연습하다 보면 갑자기 우악 소리 질러 버린다든가 갑자기 이상한 노래 부르고 다니고, 뭐 남들이 막 주목하고 남들이 피해 입어가지고 시선을 딱 주잖아요. 근데 이 뻔뻔함이 이 형이, 그럼 보통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떤 행동,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신경 쓰이는 행동을 해. 그래서 남들이 쳐다봐. 그러면 민망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잖아요. 막 쥐구멍에 숨고 싶거나. 근데 그 형은 그런 게 없어요. 창피한 행동을 해도 남들이 관심을 주면 그걸 너무 좋아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거예요. 너무 뻔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완전 별로죠. 근데 이게 무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무대에는 결국 배우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되고 주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형의 연기나 행동이나 이런 액팅에서 이 뻔뻔함이 계속 풍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도 인간적으로는 이 형이 별론데 이 형이 연기만 하면 그냥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 형이 진짜 주연을 계속 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게 어떤 직업에 무조건 가수를 하기 위해서 노래를 무조건 뭐 상위로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 중 노래가 제일 뛰어나야 가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기도 마찬가지고 뭐 무조건 잘생긴 게 뛰어나야 뭐 회사가 됐던 무슨 어디가 됐던 이 재능이라는 건 사실 그래서 되게 거창할 거 없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느낌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주저주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재능이라는 건 1번 거창한 게 절대 아니다. 2번 남들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 중에서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거 이걸 재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재능을 통해서 직업이 됐던 취미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이제 선택을 해도 되는데 거기서 성공이 되거나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는 보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 재능은 절반도 성공 요인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많은 버티는 시간, 운, 인프라, 그 형식을 잘 갖추는 거, 그다음에 좀 두뇌 플레이 막 이런 것들이 더 절반 이상을 더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재능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찾으면 그냥 재능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진짜 능력치가 5라면 10짜리 찾으시면 되고 능력치가 10이면 다른 능력들이 그러면 15짜리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뻔뻔함 같은 것도 재능이 될 수 있으니 내가 가진 이런 능력들이나 면모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직업에 붙이느냐에 따라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능 자체는 찾는 거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가진 모습 중 마음에 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잘 가꿔서 취미가 돼도 좋고 직업이 돼도 좋고 부업이 돼도 좋으니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재능을 찾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죽기 전에 한 번쯤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 마음 하나로 3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뮤지컬 배우에 도전했다. 그리고 5년 뒤 나는 다시 회사원이 되었다. 2019년에 저는 3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뮤지컬 배우에 도전하려고요. 꿈도 꿈이지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다닐 때 뮤지컬 동호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작품마다 맨날 주연을 맡다 보니까 남들보다 비교적 잘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실력보단 열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미인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했고 하루 종일 뮤지컬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너 회사원 아니지?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심지어 월급 일부를 보컬, 춤 레슨비로 쓰면서 거의 반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직업으로 도전해봐야겠다. 죽을 때 후회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일을 한 번은 해보자. 그래서 퇴사 후에 바로 뮤지컬 오디션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비전공자였고 나이는 29살이었어요. 뮤지컬에선 꽤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 1년 정도는 오디션 경험이나 쌓아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첫 오디션에서 바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 오디션에서도 합격했죠. 그렇게 우연히 전 데뷔 때부터 작품 2개를 한 번에 하게 됐어요. 비록 누구나 아는 큰 작품은 아니지만 시작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재능을 따라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이렇게 좀 트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한 1년쯤 지나고 저는 이제 큰 작품 오디션을 슬슬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들 아시는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이요.
레미제라블 때 오디션 장소가 어떤 대학교였거든요. 그 오디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옆 강의실에서 대기하다가 그 오디션실에서 누구누구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은 가서 노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강의실에 딱 앉아 있으면 이제 그 오디션장에서 노래 부르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거든요. 옆방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빠바로티 같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좀 쫄았어요. 그러다가 그래 저 사람은 좀 특이 케이스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웃긴 게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빠바로티 같이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짜 위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나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세상은 정말 괴물들이 많구나. 아, 왜 배우 한다고 깝쳤지? 그래도 좀 스스로 다잡게 되는 건 그래 나는 아직 1년 차고 쟤네는 몇 년 한 사람들이잖아. 나도 몇 년 더 열심히 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물론 레미제라블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업계에서 자리 잡아보겠다고 한 2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 과정에서 딱 두 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괴물들과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거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나와 저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그 괴물들조차도 무대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 빠바로티들 있잖아요. 아니 실력으로 치면 우리가 아는 유명 배우들이랑 비교해도 절대 밀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노래뿐만이 아니라 연기도 다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10년, 20년째 주연은커녕 조연도 제대로 못 맡고 생활고와 씨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안 거죠. 아, 실력이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경쟁력이 있나? 내가 진짜 재능이 있는 건 맞아? 그냥 착각 아니야? 노력만큼은 지금 생각해도 남들보다 뒤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남들보다 한 2-3시간 먼저 연습실에 갔거든요. 그때 제가 하나 다짐했던 것이 난 남들보다 무조건 먼저 가서 연습한다였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2-3년을 했는데도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진 확신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됐던 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도 삶이 행복하고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했죠. 그래, 언젠가 성공하면 이 모든 고생이 라디오 스타 나가서 할 얘기가 되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다 제가 미련 없이 뮤지컬을 그만두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이제 배우가 되고 그 여자친구를 계속 사귀어가지고 제가 배우를 하던 중에 그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거든요. 아내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근데 그 소리가 뭔 소리였냐면 새벽 6시 반쯤에 아내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던 소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깰까봐 아주 살금살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아내가 희생하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니까 현타가 올 정도로 피부가 저릿저릿하더라고요. 진짜 바람에 모래성이 무너지는 말이 있듯이 뮤지컬을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파사사사사삭 부서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뮤지컬을 한다 해서 딱히 자유롭거나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 행복의 대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간의 배우 생활을 마치고 2023년 1월 마지막 작품을 끝으로 다시 회사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우 생활을 5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나 재능 이런 건 그냥 희망 고문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것들을 쫓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는 필요하겠더라고요. 압도적인 재능 아니면 충분한 버틸 여력이요. 상위 0.1%의 압도적인 재능을 지녔다면 좀 유리한 위치에서 달릴 수 있죠. 장미란 선수도 연습 거의 안 하고 처음 나간 대회에서 전국 1등을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피나는 노력이 더해지니까 올림픽 금메달을 딴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 99.9%의 사람들은 압도적이지 못한 재능을 가졌잖아요. 보통 적당한 재능에 마음이 더해지는 케이스죠. 그 경우엔 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운이 올 때까지 버틸 여력이 있어야죠. 하지만 운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누가 나를 언제 선택할지 모르니까요. 만약 제가 언제 성공할지 알 수 있었다면 저도 아내에게 말했을 거예요. 5년만 버텨줘. 10년만 버텨줘.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뀐다. 그걸 모르니까 사람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우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본 케이스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조차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재능은 이 길로 가야 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질 때만 의미를 가지는 작은 신호 중 하나일 수 있겠다고요. 그냥 지나쳐도 상관없을 정도로요. 물론 저는 제가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의미 있는 도전이었고 덕분에 미련 없이 지금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제 뮤지컬 재능은 잠깐 타오르다 사라졌던 그런 재능이었던 거죠. 압도적이지 못했고 버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재능이 의미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제가 뭘 잘하는지 계속 찾고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싶은 상태거든요. 다만 직접 살아보니까 재능이 꼭 찾고 쫓아야 할 환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꼭 행복한 결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꼭 쫓아가지 않아도 큰 사고 없이 소중한 사람들과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도 재능과 마음을 쫓던 그 삶만큼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 지금 나름 행복하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저는 진짜 사랑하는 일을 한 5년 정도 해봤어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했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게 제가 앞으로 평생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뮤지컬 배우를 뛰어넘는 직업은 절대 못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를 할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가슴이 뛰었냐? 라고 돌이켜본다면 처음엔 좀 그랬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가슴 설레는 그런 환상들이 거쳐지고 이제 현실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5년 동안 뮤지컬 배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건 적어도 제 세계관에선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였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를 할 때 취미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뮤지컬 동호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동호회를 할 때는 그때는 맞아요. 진짜 가슴 설레고 이제 심장 뛰는 일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막 너무 행복하죠. 특히 그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작품 준비를 해서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 임박하면 정말 그 공연 날짜만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기분이었어요. 와, 이제 공연이다. 그리고 그 공연할 때 연습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밌는 연습이 있고 재미없는 연습이 있는데 이 재미없는 연습마저도 너무 사랑할 정도였고요. 연습실에 막 못 견디겠어가지고 막 30분, 1시간, 막 2시간 일찍 갔어요. 그 연습실 근처에 서성거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뮤지컬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직업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직업으로 선택했을 때도 초반에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가슴 설레던 일이 드디어 직업이 되다니 이제 평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죠. 근데 이 직업이 되면 구조가 조금 달라져요. 그 취미를 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되게 많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무래도 돈, 현실적인 거죠. 이 뮤지컬 배우로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취미를 할 때는 경쟁이라고 해봤자 이제 같은 그 작품 안에서 하는 친구들, 동료들 중에서 이제 누가 주연을 맡을 것인가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누가 이 작품에 합격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이거였고 또 뮤지컬 배우가 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 배우를 하려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됐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뮤지컬이 재밌었던 건 그래도 작품을 하면 일반인 그 동호회는 다 배역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킬의 나이드를 하면 누군 지킬을 주고 누구는 조연이라도 줘요. 근데 이 뮤지컬 배우를 하니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작품에 개 탈을 썼어요. 개. 그러니까 지킬의 나이드 뭐 지금 이 순간 이런 걸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멍멍거리는 개의 역할이었고요. 뭐 인형 탈도 쓰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관객들한테 1대1로 제 목소리를 들려줄 일이 거의 없어요. 작품을 하면 이제 앙상블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앙상블은 그냥 이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단체곡 부르고 합창하고 이게 대부분이라서 내 목소리를 내가 공연 때 들을 일이 없어요. 그냥 관객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거든요.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뮤지컬이라는 걸 했을 때 내 모습과 막상 직업을 가졌을 때 내 모습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모든 일이 다 이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내가 상상했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회사도 대학교 때는 나는 마케팅이 좋아, 난 영업이 좋아 해서 가도 마케팅 막 그리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새로운 제품을 내가 새로운 제품을 막 찾아내서 아니면 SNS로 막 되게 재밌는 걸 만들어서 창의적이고 근데 마케팅 막상 해보면 다 엑셀이거든요. 막 보고서 쓰고 있고 막 전표 치고 있고 맨날 하던 예전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그냥 숫자만 바꿔서 또 진행하고 있고 뭐 해보려고 하면 돈 없다고 돈 안 쓰는 거 하라 그러고 다 그래가지고 이 직업이 되면 갭이 엄청 커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난 이런 걸 했을 때 가슴 설렐 거야 했던 것들 중에 제 생각에는 95%는 실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뮤지컬 배우를 너무 재밌어 했어요. 그 초반에 그 취미를 했을 때의 마음이 그래도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앙상블을 하든 아니면 개탈을 쓰든 그래도 너무 재밌게 갔고 사실 그 부업이랑 비율로 보면 뮤지컬 배우 1시간을 하려면 부업 약간 2시간을 해야 됐거든요. 제가 쿠팡 배송으로 부업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쿠팡 배송할 때마저도 처음엔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 쿠팡 배송을 함으로써 나는 뮤지컬이라는 걸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은 인센티브라고 해요. 인센티브가 있다면 사람은 좀 미친 짓이라 하더라도 완전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뮤지컬이라는 게 갑자기 제가 조연, 주연 이런 큰 작품을 하다못해 되게 작은 작품도 주연을 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못한 상태로 1, 2년이 지나니까 저도 점점 이제 추진력을 좀 잃게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매번 가슴 설레던 일도 그리고 일상이 되고 뇌는 적응하기 마련이라서 처음엔 신기하고 재밌고 너무 멋졌던 일도 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배우를 계속할 동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버텼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센티브, 보상이 뭐였냐면 저는 그래도 무대에 올라간다는 거, 무대에 올라가서 관객들한테 내 모습을 보인다는 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 말고도 대부분의 배우가 다 그러고 살더라고요. 이 배우가 직업 만족도는 진짜 지구 최강 중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꿈꾸는 일을 그냥 바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배우들이
그 하나, 공연 때 내가 올라간다, TV에 내 얼굴이 나와서 내가 연기를 한다, 노래를 한다, 요 잠깐을 위해서 정말 그 젊음을 다 갖다 바치고 그 부업하고 하기 싫은 연습, 아니면 내 목소리는 관객한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합창, 이런 시간을 그냥 다 버티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이 가슴 설레는 배우라는 일을 해보니까 느낀 구조는, 아, 작던 크든 그 한순간의 그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기 싫은 일들을 해야 되는 구조구나. 막상 가슴 설레는 일을 해보니까 그냥 딱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만 잠깐 설렜지 금방 1, 2년이면 이 구조로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예외 한 명도 없이. 근데 이거를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웃긴 게, 그냥 모든 직업이 다 이런 구조잖아요. 회사원도 한 달에 월급 그거 받으려고 하기 싫은 그 한 달을 열심히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고 상사한테 깨지면서 버티는 거고, 육아마저도 그 아이의 웃는 모습, 예쁘게 자는 모습, 잘 먹는 모습, 그 한순간들을 보려고 그 24시간 잠도 못 자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냥 잘 크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예쁜 모습 하나를 보려고. 그러니까 가슴 설레는 일을 직업으로 해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막 매체나 어디서 말하는 것처럼 가슴 설레는 일을 찾으세요,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집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하루가 선물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막상 제가 느꼈던 경험에서는 그런 거라기보단 가슴 설레는 일을 해도 그 보상이 좀 매력적이고 재밌을 뿐이지, 버텨야 되는 그 구조, 회사원이든 뭐가 됐던, 제가 지금 회사도 다니고 뭐 육아도 해보고 뭐 가사일도 해보고 다른 알바를 해도 다 비슷한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냥 보상이, 제가 월급 받을 때보다 뮤지컬 배우를 할 때 그 보상이 더 행복하고 즐겁다, 딱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보상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냥 그 하기 싫은 순간들이 조금 더 잘 버텨지는 느낌,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가슴 설레는 일을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 유튜브나 막 다른 매체 보면 가슴 설레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막 배우 선배들이 TV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되게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열심히 나를 탐구하고 찾아서 가슴 설레는 일을 저긴 찾은 사람, 와 대단하다, 난 언제 가슴 설레는 일을 찾을까, 나는 아직 그런 거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해보니까 저분들도, 제가 실제로 뮤지컬 배우 할 때 주연을 계속 맡던 형이 얘기를 한 게, 공연이 끝나면 집에 오면 그 순간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 형마저도 그 주연할 때 그 관심, 그리고 박수, 그걸 위해서 이 외로움을 참고, 그 형은 그리고 매번 이렇게 술 먹고 힘들어했거든요. 일상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배우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와, 난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해, 너무 좋아, 이거는 이 배우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뭔 일을 해도 그냥 작은 거에도 즐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다, 약간 삶의 태도일 뿐이지, 가슴 설레는 일을 만난다는 건.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모든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막 감사하고, 이런 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가슴 설레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는 거지, 무슨 가슴 설레는 일이 대단하게 딱히 존재한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모든 직업을 해도, 어떠한 사랑하는 일을 해도 대부분은 그냥 하기 싫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가슴 설레는 순간, 행복한 순간은 정말 극소수다. 근데 그냥 단지 그 극소수의 그 순간을 위해서 다 버티고 살고 있고, 그리고 TV나 매체 그런 데에선 그 극소수의 순간에 대해서만 표현을 하고, 그 극소수의 순간을 위해서 버텨가는 시간을 그냥 그 시간마저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그냥 직접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는 일을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상에서, 저도 지금은 이제 가슴 설레는 일 하면은, 전 이거 유튜브 할 때도
어떤 순간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영상에 이제 뭐 댓글도 달리고 좋아하는 댓글도 달리고 좋아요도 달리고 막 조회수도 조금 나오고 하면 그 순간은 되게 좋아요. 그냥 그 순간 제가 조금이라도 어떤 타인에게 영감을 줬다라는 그 보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하게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 육아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이거에 재미를 느꼈다.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하다. 이런 작은 느낌만 든다면 전 얼마든지 그게 가슴 설레는 일, 좋아하는 일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가슴 설레는 일을 해보니 그런 작은 거를 느꼈을 때 그거를 계속 타고 가면서 느꼈던 재미나 막상 그 가슴 설레는 일이라 생각했던 걸 직업으로 가졌을 때의 재미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막 나를 갈까 먹고 내가 막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면 가슴 설레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러면서 나는 왜 좋아하는 일을 못 찾지라고 고민하시는 분이나 크게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 가슴 설레는 뮤지컬 배우를 5년이나 하고 지금 그만두고 이제 회사, 육아 이런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다고 행복도에서 차이가 크냐? 별로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루하루가 막 좀 죽은 사람처럼 제가 썩은 동태눈을 하고 다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소소하게 재밌는 일들이 있고 유튜브 하다가도 있고 육아 하다가도 있고 아내랑 뭐 얘기를 하다가도 있어요. 그냥 삶이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제 세계관이지만 가슴 설레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런 완벽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재미를 찾는다면 굳이 가슴 설레는 일 이렇게 거창하게 열심히 찾지 않아도 그냥 주변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산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것대로 행복한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반갑다. 난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걸 찾는 게 인간 평생의 숙제 중 하나잖아요. 저도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엄청 굴렸는데 절대 못 찾겠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은 게 머리만 굴려서 제가 절대 못 찾은 거더라고요. 이건 몸을 써서 찾아야 돼요.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뇌과학 공부하다가도 알게 됐는데 우리 뇌가 딱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몸을 써서 찾지 않으면 그런 적성이나 재능을 절대 못 찾도록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재능이랑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는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완전 깡통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변호사나 검사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빼고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20 몇 년을 살았어요. 고민은 겁나 했죠. 근데 그냥 절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대학교 때 뭔지까지 했냐면 혼자 나를 찾는 여행 막 그런 것까지 갔어요. 친구 아버지가 공무원이셨는데 그 하나 리조트 공짜로 빌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친구가 그거 해줘서 하나 리조트 딱 갔거든요. 혼자서. 거기서 전화기 다 끄고 저에 대한 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 40페이지 분량 썼어요. 친구 몇 명한테는 전화까지 해가지고 야 너가 생각하는 나는 어때? 그냥 가감 없이 막 좋은 말 안 해줘도 되니까 쫙 얘기해줘 막 이러면서 카톡으로 막 엄청 길게 받아가지고 막 보고서에 넣고 그랬어요. 그 보고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그 보고서입니다. 14년 12월에 작성했네요. 여기 이름이 있어서 이제 가렸고요. 이렇게 총 2권이 있습니다. 자, 여기 목차 보면 목차도 요 성격, 적성, 재능, 그다음에 뭐 결핍, 인간관계, 깨달음. 이때도 뭐 깨달음 타령을 계속 했네요. 그다음에 뭐 향후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못 찾았어요. 그냥 제 일기만 썼던 것 같아요. 난 어릴 때 어떤 치부가 있었고 어떤 애였던 것 같고 막 이런 것만 썼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저거 잘하는지 막 이렇게 단서가 확 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는 그냥 패턴을 못 바꾸는 것도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집, 학교, 술, 집, 학교, 술, PC방 뭐 이렇게만 다녔는데 머리만 굴려서 그냥 못 찾은 거죠. 제가 재능이나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된 계기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살 때 군대에서 그때 입대하고 거기 군대에서 시간이 날 때 책을 좀 읽게 됐어요. 할 게 너무 없다 보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도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 뭐 그리스 로마시나 막 그런 거였고 이때부터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마음의 양식을 좀 쌓고 내면의 안정 수준이었고 이제 대학교 때부터 그 습관이 돼서 책을 읽다가 그 스티브 잡스 책을 봤거든요. 그 PPT 하는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 빠가 됐죠. 왜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는 완전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찾고 하다 보니까 덕질을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스티브 잡스 아이폰 PPT 하는 그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레전드죠.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겁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와, 세상을 바꾼 그 제품이 이렇게 나왔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뭐 기업이 PPT를 시켜줄 것도 아니니까 저는 당시에 그 학교에서 발표 과제 하잖아요. 그때 발표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딱 조 짜지면 제가 발표랑 PPT는 다 만들게요. PPT도 다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래야 제가 그걸 대본처럼 재료로 써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 환영받았죠. 그 발표와 PPT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공급 없는 수요잖아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원하는 만큼 했고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한 20번 넘게는 한 것 같아요. 과제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때 재밌었던 건 전부 A 플러스 받았습니다. 제가 A 플러스 밑으로 내려간 발표 과제는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동시에 스펙 쌓으려고 동호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그 지방대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영어도 잘 못했고 이 지방대학교 스펙으로는 뭔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대외 활동을 좀 쌓자. 그래서 뭐 대학생 기자, PPT 동호회, 인문학 스터디 다 이거 스티브 잡스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이제 조금씩 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나 남들 앞에서 나서는 거 좋아하네? 관심 받는 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남들 앞에서 꽤 유창하게 하네? 그리고 제 톤이 그때 경영학과에서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 뭐 전달도 잘 되고 딕션도 괜찮네? 화술도 괜찮네? 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막 압도적으로 남들을 다 막 밑으로 둘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이고 천부적인 재능이라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서 뭐 다른 건 능력이 5인데 이건 7이네? 이런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수월하네? 남들한테도 조금은 먹히네?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저는 미적 감각이 없고 숫자 계산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 1, 2, 3, 4, 5 이렇게 막 개수 세는 걸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하면 중간에 자꾸 다른 생각 나가지고 다시 세고 숫자 계산도 막 중간에 어디까지 했지 막 이래가지고 이런 건 내가 완전 말짱 꽝이구나. 회계는 못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뮤지컬도 이런 과정 비슷하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때 그리고 누구나 남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릴 때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군대 때 저희가 노래방이 100원이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막 재밌게 하다가 제가 조교였는데 그때 훈련병으로 막 성악가도 오고 가수도 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친해져서 이제 막 들려주고 피드백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 과정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이제 제대하고서도 막 레슨도 받아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방 가면 야, 너 노래 잘한다. 뭐 이런 소리 조금씩 듣게 됐어요. 쫙 단서를 모아본 거죠. 내가 노래도 좋아해? 조금 잘하는 것 같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거, PPT 할 때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나름. 그것도 좋아해. 그리고 제가 그때 PPT 할 때 특이한 것도 좀 많이 했어요. 뭐 스티브 잡스 분장도 하고 이상한 춤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틀에 박힌 걸 하기가 싫다. 그땐 그렇게 까불었거든요. 박수! 딱 연결되는 게 이제 뮤지컬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 뮤지컬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는 안 했습니다. 학생 때는 안 한 게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이 월급으로 꿈을 찾는 비용으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딱 뮤지컬 동호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완전 제 세상이었던 거죠. 완전 나의 세상. 주연도 항상 주연도 시켜주시고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잘한다. 그냥 제가 일단은 또 뭘 느꼈냐면 이게 쭈뼛쭈뼛 거리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그냥 확 하고 보여주고 이러면은 사실 이제 초보자들끼리 아마추어들끼리 모이면 이것만으로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력이 좀 없어도 막 그런 것까지 느끼니까 와 나 이거 너무 잘 맞는다 뮤지컬.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하루 종일 뮤지컬 생각만 해도 이게 2년 가까이 넘게 했는데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회사 화장실을 가다가도 잠깐 계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신체 훈련하고 이럴 정도로 완전 미쳐 있었는데 이 열정이 식지가 않았어요. 이건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내 마음 가는 일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여기서 성격도 저는 찾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그 뮤지컬을 하기 전까지는 술자리 되게 좋아하고 외향적에 와일드한 말, 거칠은 말, 제가 아까 특이한 분장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막 유연한 사고를 가진 난 통통 튀는 그런 외향이냐 막 괴짜야 이렇게 좀 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남았던 건 이렇게 술자리를 가거나 그럴 때 은근 이렇게 부담이 느껴지긴 했어요. 남들 웃겨야 된다, 뭔가 튀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찝찝함이 남긴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런 그냥 좀 테토남이다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뮤지컬을 시작하게 되고 이게 이제 직장까지 그만두고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하려고 절제된 생활을 많이 했어요. 술은 거의 무조건 안 먹었고요.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이제 뭐 여자친구랑 만나거나 그 외에는 거의 일과 연습으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절제를 하게 됐는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잘 맞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찾은 저의 모습이 제가 하루 루틴 벗어나는 걸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예정된 일 외에 막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제안 뭐 아니면 뭐가 빠그라지거나 이러는 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막 당황해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관종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을 안 만나도 외향적인 분들은 사람 안 만나고 있으면 막 갈증 생기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람 안 만나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있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보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되는 애는 아니구나. 유도리가 있는 편도 아니구나. 보수적인 성향, 이렇게 일상을 조용하게 지내고 뮤지컬 배우 하는 게 모험이면 모험이었는데 그 뮤지컬 배우 하고 나니까 그 일상이 깨지는 것도 되게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개그 치는 거는 하고 나면 재밌는데 막 부담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진지한 대화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는 말의 95%가 진지한 대화더라고요. TMI 말도 많고 내가 생각보다 테토남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애견 쪽이다. 저 그리고 어릴 때부터 겁도 되게 많고 좀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남들한테 사실 개그 치는 거 좋아하는데 남들이 조금만 표정 찌푸리면 막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이게 겁이 많은 것도 잘 안 건드려지고 너무 마음이 편해서 나는 테토남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사는 이 삶이요. 제가 아까 그 뇌과학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뇌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무에서 유를 못 만들게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잘하는 일이 뭔지 이런 거 백날 생각해도 안 떠오른다 이거죠. 우리 뇌는 이렇게 네트워킹 형식으로 작동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뭐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와야 재료가 하나 들어와야 그 재료가 또다시 연결되어 있는 뭘 자극하고 이게 또 뭘 자극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기차 기차는 길어 막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뇌가 딱 그런 식으로 된대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나 재료가 들어와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책상 앞이나 이런 똑같은 일상 패턴에서는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넣어줘야 돼요. 직접 몸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해보고 거기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고 그걸 파생해서 막 생각해야 돼요. 뭐 책도 좋고
동호회도 좋고 심지어 책에서는 산책도 좋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나를 탐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런 걸 좀 넣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맞는 것도 알게 되고 안 맞는 것도 알게 돼요. 안 맞는 거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그럼 안 맞는 거 빼고 내가 재능이나 좋아하는 일을 찾아도 되고, 안 맞는 거에 반대인 걸 찾아도 되잖아요. 내가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하네? 그럼 혼자 하는 일을 한번 찾아볼까? 나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좀 설계하는 걸 좋아해. 그럼 그런 쪽으로. 그럼 가수가 아니라 프로듀서, 막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많은 단서들을 모아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무대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까부는 거 좀 좋아하고, 관심 많은 거 좋아해서 뮤지컬, 뭐 이런 거 떠올린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몇 개의 후보를 추린 다음에 직업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동호회나 뭐 취미같이 가벼운 형태로 체험하시다 보면 그런 식으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방법으로 계속 찾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제 영상에 누가 댓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저도 30대 후반인데, 그분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이제 그런 좋아하는 일을 못 찾고 계시다. 그게 이제 개인의 잘못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뭔가 못나서 막 게을러서 나는 잘하는 것도 없어서, 이게 아니라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못 찾은 거죠. 근데 그걸 찾으려면 이제 일상에서 새로운 자극을 넣어주거나, 만약에 지금이 그냥 일집 이런 패턴이라면 뭐 중간에 동호회 하나라도 넣는 패턴의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찍이 뭐 10대 20대 때 나 잘하는 거 찾았어 해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평생 해야 되는 숙제예요. 뭐 지금 옛날에 잘 나가는 선수들, 뭐 박지성 선수나 뭐 김연아 선수 다 이제는 또 그 선수 생활이 끝났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이 끝났잖아요.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또 하시기도 하지만 평생 맨 처음에 찾은 그런 재능이나 좋아하는 일로 죽을 때까지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나를 탐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냥 사람의 팔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책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본업 외에 아직도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어요. 직업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죠. 왜냐하면 잘하는 걸 찾아도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런 재능이나 마음 가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걸 찾는 방향은 그냥 하나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지도 알고, 그걸 통해서 뇌한테 새로운 재료도 공급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그 단서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뭐 형태, 직업이나 행동을 딱 떠올리기, 그리고 해보기, 이거 무한반복. 그냥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지금까지 재능을 찾기 시작한 활동을 한 10몇 년 했거든요. 아직도 제가 뭐 여러 책이나 영상이나 그런 걸 다 봐도 내 재능이나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그냥 이거인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맨입니다. 제가 5년간 경력이 끊기고 다시 회사를 다니려고 보니까 그냥 초기화 상태더라고요. 30대 중반이지, 나이는 좀 먹은 편이지, 경력이 완전 없는 신입이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그래, 그냥 다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5년간의 경력 단절 후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 경력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첫 회사가 이제 화장품 회사였고요. 영업으로 들어갔다가 상품 기획자로 이제 바꿔서 직무를 3년 반 정도 총 근무를 했어요. 상품 기획자로는 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찾아서 뮤지컬 배우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이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었을 당시에 제 스펙과 경력을 쭉 나열해 보자면, 이제 3년 반 동안 화장품 회사 다녔는데 이건 뭐 거의 유명무실하죠. 그리고 엑셀 조금 할 줄 아는데
할 줄 안다기보단 했었었다. 뭐 브이로그 같은 함수를 좀 다뤘었다. 피벗은 아예 못했고요. 그리고 자격증, 면허 있었고 일종 보통이고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마케팅 쪽으로 땄거든요. 이게 뭐 실질적으로 취업에 엄청 도움되는 자격증은 아니고 뭐 가산점이 붙긴 해요. 근데 그냥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리고 토익은 만료된 거 있었는데 의미 없죠. 그래도 자랑 아닌 자랑인데 뭐 820 정도인가 840을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노래 좀 할 줄 안다. 뭐 장기자랑 때나 시키려나 싶지만 뭐 요즘 장기자랑 시키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걸로 돈이나 벌 수 있을까?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서 아내가 주 경제 주체였죠. 애초에 아내는 회사를 10년 이상 다닌 그냥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당시에 주 경제 주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의 회사 생활에 지장이 안 가도록 육아와 가사 이런 것들을 조금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안사람 포지션이죠. 맞벌이 하면서 안사람. 그러면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쿠팡 플렉스를 다시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쿠팡 플렉스가 뭐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쿠팡 배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뮤지컬 배우 하면서 이걸 부업으로 했었거든요. 수입이 쏠쏠한 편이고 몸을 쓰는 일이지만 이제 일이 좀 단순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신청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뭐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방학이거나 막 이런 거에도 그냥 그날 그러면 일 못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쉬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한이 됐던 건 원래 제가 쿠팡 플렉스 하려고 2인승 레일을 타고 다녔었어요. 뒷좌석 아예 없는. 그러면 박스가 한 100개 정도 실렸거든요. 종이봉지 포함해서요. 근데 이제 그 차를 애가 태어나면서 바꿨어요. 4인승으로. 그러니까 일단 박스가 얼마 안 실리고 그리고 애 태우는 차에 그 박스가 종이 먼지가 엄청 날리거든요. 차도 더러워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쿠팡 플렉스는 이제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정규직으로 들어갈까 생각을 해도 들어가는 것 자체도 이제 34살에 경력이 없으니까 쉽지 않은데 설사 아주 작은 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작은 기업이라고 일을 적게 시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도 뭐 야근이 있을 수 있고 회사의 여러 상황에 따라 제가 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막 어떤 특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제가 야근을 해야 된다고 아내가 막 중간에 일을 하다 말고 칼퇴를 하거나 아내도 야근이 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하는 환경을 제 회사로부터 만들기가 좀 그랬어요. 뭐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그리고 제가 회사 나가서 제 상황을 막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저는 야근 못해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 일단 알바부터 시작하자. 뭔 일을 찾든 일단 집에서 놀면서 일을 찾는 것보다 그래 몸을 움직이면서 찾자 해서 이제 알바몬을 틀었습니다. 처음엔 일일 알바를 닥치는 대로 그냥 하게 됐어요. 뭐 일용직, 행사 이런 걸 나갔는데 그 썸네일에 있던 그 사진도 그 보양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학교 가서 리모델링 천장 리모델링 할 때 그 먼지 날리지 말라고 바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닐로 쫙 치는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렇게 일용직을 하다가 그래도 월급 받는 게 낫겠다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용직은 맨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기적 수입이니까 뮤지컬 배우랑 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그래 내가 예전에 회사도 다녀봤고 엑셀을 잘하진 못하지만 좀 친숙하긴 하니까 이런 건 좀 살려서 사무보조 알바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게 된 게 신논현에 있는 전시회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웃긴 게 제가 일을 오랫동안 안 하다 하니까 이제 기준들을 잘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뭐 직주 근접이 좋은지 뭐 근무 조건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실제 가면 어떤 거인지 뭐 중식대가 이러면 가면 실제로는 뭐 밥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에 감이 아예 없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바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에서 한 2달 정도 근무를 했어요. 딱 2달짜리 알바였거든요. 그리고 그 근무가 끝난 다음에 다시 알바몬을 들어가가지고 당시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알바몬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주기가 있어요. 사무보조가 엄청 올라올 때가 있고 안 구할 때가 있고.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전시회를 그만두고 알바몬을 봤을 때는 공고가 좀 있었고, 면접을 보다가 우연히 어떤 대기업의 자회사의 사무보조, 근데 사옥은 되게 괜찮은 데였어요. 거기에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그 근무 조건이 되게 괜찮았어요. 뭐 월급은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보기에 너무, 어린이집 하원시키고 이러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고 싶었어요. 면접을 봤는데 사실 사무보조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냐면 대학생인데 방학이신 분들, 아니면 이제 대학은 졸업하고 취업 전까지 취준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일하실 20대 중반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34살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좀 꺼려지어 하는 게, 그 팀에 그 사무 일하시는 그 현업분들 팀의 막내보다 제가 나이가 많으면 그분이 막 저를 편하게 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이런 사무보조나 신입 뽑을 때 그 팀의 막내보다 어린 나이를 뽑잖아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게 저는 이 팀의 막내보다도 어렸어요. 그 저를 사무보조 뽑는 팀분의 막내 나이가 38인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1개월 동안 근무를 했어요. 11개월 계약 알바였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몇 개월 쉬다가 다시 어떤 대기업의 고객사에 이제 또 사무보조로 일을 했어요. 쉴 수는 없었으니까요. 처음에 계획은 이 11개월 동안 일을 하고 사무보조를 하면서 내가 어떤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일,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겠다 했는데, 이제 녹록치가 않았던 게, 일하고 끝나고 애기 하원시키고 애기 쭉 보다가 이제 아내도 퇴근하고요. 같이 저녁 먹고 재우고 뭐 설거지나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제가 유튜브를 같이 시작을 했어요. 이 유튜브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무언가를 준비하는 게 녹록치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막 피곤하고 이래서 그냥 생활에 녹아든 거죠.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11개월 계약이 끝나고 또 다른 회사에서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또 그 회사도 한 달이었나 2달이었나 계약이었거든요. 연락이 와서 그 제가 처음에 중간에 갔던 그 대기업 자회사 있잖아요. 근무 조건 괜찮았다던, 다시 올래? 그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좋게 봐주신 거죠, 저를. 그래서 다시 갔습니다. 가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11개월 동안. 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쉬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제가 생각이 좀 달라진 게, 거기서 다시 불러주셔도 이제는 좀 고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불러주시지도 않았지만, 왜냐면 제가 이제 36인가 37이 됐거든요. 26년 기준으로 제가 90년생이니까 그러면 37이죠, 한국 나이로. 이제 저도 뭔가 경력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거더라도, 뭐 메인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경력을 쌓아야 됐던 게, 이제 40살쯤이 되어서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매번 알바나 이런 사무보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짧은 기간으로. 그래서 계속 해서 월급이 조금씩만 오르든 월급을 많이 못 받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그러려면 어떤 경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 뭐 자격증을 따던, 아니면 그 회사가 그래도 계속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데가 되던, 작더라도 그런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몇 개월은 그런 회사를 들어가려면 몇 개월은 또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다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할래?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고사를 하려고 했거든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건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 11개월 계약인데 2년 계약에 급여도 좀 더 높여주고, 원래 성과급이나 이런 복지 혜택도 못 받는 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도 근무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 성과급도 주고 복지도 주고 의료비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미 익숙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또 다니면서 생활에 녹아들지만 않는다면, 내려놓지만 않으면 여기를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 아내도 일하고 아이를 기르면서 제가 또 마냥 몇 개월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다시 갔습니다. 이제 한 달째 됐어요. 이제 2년 계약이니까 1년 11개월이 남았죠. 제가 일할 때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5년 동안 배우를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살아온 과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회사원이 됐다가 배우가 됐다 회사원이 된 그런 생활의 삶에 대해서 그때 댓글을 달아주신 게 어떻게 5년 동안 경력 공백이 생겼다가 회사원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쭤봐 주셨어요. 그분들께 조금은 죄송한 게 이런 화려한 거나 아니면 뭐 연봉이 괜찮거나 아니면 어떤 정규직 이런 취업의 형태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대한 것들을 못 드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에요. 하지만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일단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던 제가 그래도 그 전 회사에서 주임까지 한 번 승진한 거죠. 그냥 대리 전에 주임까지 달고 연봉도 지금보다는 10년 전이었음에도 거의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스노우볼이 이렇게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결국에는 한 4년 정도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뮤지컬 배우를 그만두고 생각보다 계속 일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라는 상태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그래도 아이디어는 계속 떠올라요. 지금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게라도 자격증을 이제 일과 연관될 수 있는 지금 하는 일 말고 이제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제 딸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는 좀 육아나 삶에 좀 치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나름 만들게 됐고 이제 아이도 좀 커서 개인 시간도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자격증을 따서 또 새로운 경력을 시작해야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원래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 되면 보통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거의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러거나 중간에 바꾸지 않는다면. 하지만 저는 거의 무경력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20살 딱 성인이 되고부터는 거의 일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계속 이렇게 일거리가 있는 걸 보면 제가 생각이 드는 건 너무 눈을 높이지 않고 내 예전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항상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조금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좀 낮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계약직 일들을 보면서 에이 그게 뭔 회사야 뭐 회사원이야 그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 시작은 미약하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또 다 불확실해요. 지금 이제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또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이제 신입을 잘 안 뽑는다고 하잖아요. 인력 감축도 많이 하고요. 이제 저도 회사원을 해봐서 느낀 거지만 내가 진짜 전문성이 있다. 막 지금으로 치면 뭐 AI 연구원 정도가 되려면 어느 회사에서 막 다 모셔가고 제가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전문성 있게 거기서 갈아 껴줘도 바로 일할 수 있고 막 이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라면 회사원들은 사실 회사라는 데를 특히 30대 후반이나 40대에 딱 나오는 순간엔 되게 막막한 위치에 서 있게 되잖아요. 뭐 예전에 막막한 사람이든 지금은 회사 잘 다니는 사람이든 결국에 미래는 다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막막할 거기 때문에 제가 딱히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이고 암담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물론 남들보다 돈은 좀 적게 벌고 좋은 조건에서 일하진 못하지만요. 네, 이게 제가 그 5년 경력 단절 후에 지금 살아온 삶을 가감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그 화려한 성공담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을 기대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앞으로도 좀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이 경력 단절 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회사를 다니지? 이런 분들에겐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나도 경력 단절이 되었고 꿈을 쫓다가 내려놨는데 어떻게 살지 너무 걱정되고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겐 그래 나도 그냥 일단 뭐라도 해보자. 진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 삶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좋은 영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은 맨입니다.